안녕하십니까. 린유젠 경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크리스천 금융 문맹 탈출 4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첫 시간에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 그리고 만몬의 권세 이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의 속성 그리고 저축과 투자, 또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보험과 연금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봤고, 오늘은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정경제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정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가정경제관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10개 문항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난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뭐 이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꼽아봐도 됩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까요? 1번 11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손에 꼽고, 아니면 아니다. 두 번째, 매월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을 한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필요하다고. 세 번째,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다. 네 번째, 제가 가계부는 그 가계부에 까셔서 하려고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렇답니다. 네 번째, 일생 동안 필요한 생애 재정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사십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의 소득의 30%를 매월 저축하고 계십니까? 이 저축 속에는 은행에 저축하는 거하고 뭐 투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험에 제가 저축성 보험이 있다 그랬죠?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저축 30% 이상. 여섯 번째, 비과세 절세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세금 혜택을 누리고 계시냐는 얘기죠. 펀드 변액 보험 등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사망 질병 재해에 대한 보험이 골고루 충분히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부족해도 안 되는 거고, 자동차와 고가 물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고 계십니까? 대출 상환액이 여러분이 이제 대출 받아서 갚는 원금과 이자가 여러분의 전체 소득의 20%를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이거 DSR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이따 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자, 10가지를 했는데 그렇다가 다 그렇다면 10점 만점이고 다 아니다 그러면 빵점입니다. 자, 그렇다가 몇 개일까요? 헤아려 보셨죠? 자, 손 들어 볼까요? 그렇다가 8개, 9개, 10개 손 들어 보세요. 야, 몇 명 안 되죠? 예, 몇 명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다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그 다음에 7개 이하 손 들어 봅시다. 대부분이죠. 한번 절 따라하세요. 손을 들고 따라하세요. 나는 참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렁설렁 헐렁헐렁하게 사시면요, 정말 돈에 늘 쪼들리고 늘 이 만몬에 눌려서 사시게 됩니다. 이거요, 제가 한 30년 이상 현장에서 쭉 지켜보니까, 아니, 제가 무슨 뭐 투기를 하라든지 뭐 주식을 하라든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하고 기본적인 거 하시란 얘기입니다. 투자도 간접 투자하시고, 절세 상품 꼭 가입하시고, 보험도 적당히 드시고, 비싼 물건 샀으면 좀 점검과 보수해서 오래오래 쓰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돈과 재물을 잘 관리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부분 우리 가정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강의를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이런 거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경제 관리 제가 7가지 얘기를 하는데 7개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지출 관리입니다. 제가 돈의 속성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지출하느냐. 그래서 필요냐, 욕구냐 이 얘기 했잖아요. 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요. 1번,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된다. 2번, 안 써야 부자가 된다.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많이 벌어서 안 써야 부자 된다. 그런데 돈 버는 거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안 써야 부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막 와서 그래요. 소장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여유 있게 살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쓰지 마. 안 쓰면 부자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안 쓴다는 거는 무조건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수입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얼마를 벌어서 도대체 어디다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문제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계부를 쓰면 이게 금방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입 지출 현황표를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부들은요, 대공 다, 자, 결혼 안 한 미혼 청년들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다 돈 쓰는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누가 뭐래도 구질구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어요. 내가 진짜 어릴 때는요, 헐벗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헐벗은 사람들 못 봤어요. 여러분 신발장에, 댁에 가시면 그 신발장 있잖아요. 신발장에 신발이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계속 사시잖아요. 안방에 옷장은 닫으면 열리죠? 왜 열릴까요? 계속 사니까. 근데도 맨날 우리는 옷장 앞에 쓰면 입을 게 없대. 세상에. 그렇게 옷이 많은데 왜 입을 게 없을까요? 우리 헐벗고 굶주리지 않습니다. 조금은 굴질굴질하게 사셔도 됩니다. 저도 한때 움직이는 명품 쪽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지금 그렇게 안 삽니다. 이 넥타이도요, 이거 18,000원짜리고요. 와이셔츠는 이거 NC백화점 매대에서 19,000원 주고 산 거예요. 벨트는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벨트는요, 그 해군 교육사령부 갔더니 선물로 줘서 그거 메고 다녀요. 차고 다녀요. 여러분, 조금은 구질구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날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빚을 안 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빚 때문에 난 빚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빚 청산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개인 파산, 회생하러 오신 분들. 빚이 너무 많으면요, 나라가 해결을 해줘요. 일부를 탕감해 주거나 완전히 탕감해 주기도 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거기 온 사람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대답한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시작은 신용카드였습니다. 신용카드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시는데, 신용카드는 뭐예요? 돈이 없어도 결제가 되는 카드잖아요. 체크카드는 돈이 없으면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바꾸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예산결산과 가계부를 하라고 제가, 이것도 첫날 제가 얘기했죠. 무계획적 지출을 하면요, 가정경제가 명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비가 습관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렸죠. 필요냐 욕구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지출 관리가 중요하다. 두 번째, 저축 관리.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요, 앞서 말한 저축의 개념보다는 더 광의의 개념. 모든 저축, 투자, 저축성 보험을 다 합쳐하는 겁니다. 어쨌든 원칙은 선저축, 후지출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선지출, 후 없어. 그래서 안 해. 할 게 없어.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왜? 월급 들어온 날 카드 결제하기 바빠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셔야 됩니다. 재무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목표별 통장을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먼저 저축을 하세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패턴, 패러다임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만큼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벌이,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번다, 30%. 맞벌이는 50%. 두 분 중에 한 분의 월급을 다 저축한다. 70%. 미혼은 70%예요. 왜? 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율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한 지 6년 됐어요. 돈을 모았어요. 얼마를 모았을까요? 1억 5천만 원 모았어요. 어떻게 모았을까요? 첫 월급 250이었어요. 250에 70% 195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거의 190, 200만 원이죠. 1년이면요, 2,400. 10년이면 1억. 15년이면, 그러니까 6년 모으니까 1억 5천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주식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우리 연구원이 시켜준 대로 적금도 들고, 펀드도 하고, 변액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도 들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00씩 나가요. 어떻게 사냐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이 저축 비율,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셔야 돈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비상자금이 뭐냐? 가정에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는 게 비상자금이에요. 아버님, 어머님이 막 입원을 하셨다든지, 애가 다쳤다든지, 갑자기 막 돈 쓸 일, 자동차가 막 사고가 나서 새 차를 뽑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필요한 돈이 비상자금인데,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가정에 그 고정지출이라고 있죠. 꼭 나가야 되는 돈. 그 고정지출이 예를 들어서 200이다. 곱하기 3 내지 6개월치. 왜? 그 비상시국이 되면, 그게 3개월, 6개월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빠가 휴직을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아무 때나 꺼냈을 수 있는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입출금이 자유로우면 이자가 낮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높은 이자를 주는 게 있어요. 증권회사에 가면 CMA라는 통장이에요. 이거는요, 은행 예금보다 한 10배 이상 이자를 많이 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돈을 넣어서 긴급할 때 비상자금으로 찾아 써라. 또 이게 왜 있어야 되느냐? 이게 없으면요, 멀쩡한 예금 적금 펀드를 깹니다. 꿈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축 관리는 요 4가지를 잘 지키시기 바라며,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소장님, 저축할 여유가 없어요. 제가 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 지출 현황표를 작성해서 보면 과도한 지출이 있어요. 그걸 줄이세요. 대부분 외식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유류비가 많이 나가세요? 자동차를 없애세요. 걸어 다니세요. 뚜벅이로. 두 번째, 가계부 앱을 쓰면요, 지출이 통제가 됩니다. 실제로요, 제가 가계부 앱을 쓴 다음에 지출이 줄었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임상적으로 들어봅니다. 세 번째, 욕구적 지출. 제가 뭐라 했어요? 20, 30만 원 줄어든다 그랬죠? 잘못 가입한 금융상품을 구조조정한다.
대표적인 게 보험이라 그랬죠. 그리고 필요 없는 뭐 펀드, 뭐 적금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누가 들어달라 해서 뭐 5만 원, 10만 원 들어준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구조조정하면 이 네 가지를 구조조정해서 찾아내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적어도 30만 원 이상 한 7, 80을 찾아냅니다. 제가 찾아내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영화 다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아직 못 보셨다고요? 이번 주말에 무슨 일 있어도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하고 같이. 왜냐? 이거는요 굉장히 성경적인 영화예요. 왜 성경적이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돈의 광풍이 불어서 주식, 코인, 부동산이 2배 이상 뛰었다 그랬죠. 그게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 82개국과 넷플릭스에서 1등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자세히 보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제 빚이 많은 사람들을 456명을 모아서 6가지의 우리 어릴 때 놀던 게임을 해요. 그 한 게임 한 게임 지나가면서 탈락될 때마다 죽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한 220명인가 죽는데 죽으면 저기 사진에 보이는 돼지 저금통 있죠? 저 위에 천장에 달려 있는 거, 그 위에서 22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100명 죽으면 또 100억, 또 50명 죽으면 50억. 아하, 결국 이 456억은 어떻게 되느냐? 다 죽고 한 명이 살아남으면 456번째 사람이 살아남으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영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는 뭐예요? 누군가의 죽음의 대가가 456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서로 죽이느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자다가 자는 사람 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요. 총 쏴서 죽이고요. 왜? 저놈이 죽어야 내가 돈을 타잖아요. 무시무시한 영화예요. 진짜 잔인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 영화는 결국 뭘 얘기하려는 걸까? 대가 없이 돈을 바라는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대가가 뭐예요? 그까짓 거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구슬치기, 뭐 뽑기. 이게 뭐가 대단해요? 그거 했다고 막 100억이 생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너무 하찮은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건 죽음이라는 대가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대가, 죽음을 왜, 죽으면서까지도 왜 이걸 하려고 해요? 탐심이 있어서. 뭐예요? 456억. 저거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높은 데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잖아요. 결국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더라고요. 당신이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 나중에 죽는다. 욕심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투자 때문에 탐욕의 늪에 빠지고 있어요. 빚을 내서 투자해요. 왜? 돈 벌려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샀어요. 왜? 돈 벌려고. 근데 이게 맞는 투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투자와 투기 얘기했잖아요. 투자는 뭐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투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심보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자, 그래서 올바른 투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투자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 투자를 하십니까? 돈 벌려고?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오케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뭐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려고, 우리 애 결혼 자금 마련, 내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이게 목적인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면 등록금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유학을 갈 때 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사업을 하려도 사업 자금이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단기 투자에 샀다 팔았다. 그리고 남 따라서 누가 좋대더라 그러니까 따라서 사는 거예요. 강남 투자를 하게 돼요.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제가 봤어요. 34년을 지켜봤어요.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투자는 돈을 절대 벌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투자 성향을 파악해서 나에게 맞는 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투자하라 그랬더니 또 뭐 여성분들이나 막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막 두려워서 투자 안 해요 막 이래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뭐라 그랬어요? 투자는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에 대한 위험 감수 수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위험이 이렇다 그랬어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거. 그걸 위험이라 그래요. 또 다른 정의는 이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보다 어긋나는 정도를 투자에서는 위험이라 그럽니다. 자, 즉 나는 5%를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5%가 났어. 이런 것이 위험인 거예요. 이 투자 위험에 대한 감수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고스톱을 칠 때 3점만 나면 스톱하는 사람 있죠? 안전 추구형이에요. 못 먹어도 고하는 사람 있죠? 공격형이에요. 갔다 섰다 하는 사람 있죠? 혼합형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타입에 맞는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 가슴이라서요. 3점만 나면 스톱해요. 그럼 채권형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내 성향에 맞춘 투자 상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안정추구형, 채권형 같은 경우는요. 수익이 나도 한 4, 5%, 손해가 나도 4, 5%예요. 근데 공격형은요. 수익이 나면 한 20, 30%, 손해 나면 20, 30% 이렇게 돼요. 소위 high risk, high return이죠. 이건 low risk, low return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해서 성향에 맞는 거를 그래서 금융회사에 가면요. 여러분의 성향을 이렇게 찾아내는 이렇게 설문지가 있어요.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요. 누구나 그러고 싶죠. 근데 워런 버핏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잃지 않는 투자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첫 번째를 지키는 거다. 요런 야릇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전 세계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잃지 않는 투자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거를 공개합니다. 세 가지예요. 분산, 정기,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여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첫째, 분산 투자. 종목과 지역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바이오주, 그 다음에 건설주, 전자주 이렇게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또 러시아, 캐나다, 아시아 분산하는 거예요. 지역을. 자, 이걸 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거는 가고 어떤 건 안 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이 축소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이 없네? 그래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펀드라 그랬잖아요. 그 펀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기 투자. 시간과 금액을 분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확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분산 정기 투자예요. 그러면 비쌀 때, 쌀 때 이렇게 해서 또 평균이 되면 평균화 효과로 인해서 위험이 줄어든다. 세 번째,
장기 투자. 그리고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얼만큼? 한 20년, 30년. 아니, 워런 버핏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코카콜라 주식을 사서 23년 동안 들고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국민연금을 31년 동안 들고 있었다고. 물론 뭐 강제로 들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 분산, 정기, 장기, 이게 펀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코 잃지 않는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돈이 불어날 것이다. 이런 정상적으로 방법으로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상화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상화폐가 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인데, 여러분, 가상화폐는요, 전자화폐 일종인데, 우리가 이미 다 쓰고 있던 거였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멤버십. 여러분들이 카드 있으면 뭐, 결제하면 멤버십이 쌓이잖아요. 마일리지. 그 다음에 비행기 마일리지도 있잖아요. 그거 다 돈으로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렇듯, 전자화폐 중에서 디지털 암호를 이용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이다 이거예요. 암호화폐. 근데 이게 한때는 가상화폐라 그러다가 이제는 가상자산이라고 그래요. 왜? 이 화폐가 아직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어요. 막 은행이 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과 또 이제 위기가 오니까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야, 달러 말고 뭐 없어? 그래서 등장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2010년에 첫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원 비트코인은 0.1달러, 120원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얼마예요? 한때 8천만 원 갔다가 지금 한 5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샀으면 대박이었지. 그런 건 없다 그랬죠? 자,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대규모 양적 완화로 또 돈을 푸니까 달러 가치가 또 하락하니까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제조권 편입 등으로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도, 여러분 그 테슬라가 테슬라 이제 그 회장이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으로 앞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다 막 이랬잖아요. 막 폭등을 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첫째, 결제 과정에 중개인이 없어요. 여러분, 주식 이런 것들은요, 중개인이 다 있습니다. 중개소가 있고 중개인이 없어요. 그다음에 정부의 통화 규제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금융 상품은요, 정부가 통화 규제를 합니다. 이게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감독을 안 해.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즉, 규제가 없는 디지털 화폐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리스크예요. 두 번째, 투기적 수요로 인해서 과도한, 그러니까 돈이 된다, 그러니까 돈이 확 모이고. 우리나라도요, 지금 800만 명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비트코인 투자를. 20, 30대가요, 60%예요. 500만 명이 이거 하고 있어요. 뭘 알고 할까요?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의 집값이, 전국의 집값이 올라서 내 월급으로는 집을 못 살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에서 한 방으로 10억 벌어서 집 사고 싶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투기적 수요잖아요. 과도한 변동성 때문에 막 널뛰기를 하는데요. 무서워요. 결론,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답이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가상화폐 시대가 올 거예요. 가상자산 시대가.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보세요. 비트코인의 차트를. 이게요, 8천만 원이 넘었었다가요, 4,300까지 떨어졌다가요, 지금 뭐 좀 회복은 됐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예? 이 널뛰기를 하는데. 또 하나, 요새요,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계속 주식 종목 추천해 줍니다. 리딩방 3개월 만에 수익률 640% 달성한 전문가입니다. 여긴 또 인스타예요. 인스타에 들어가면 800만 원 넣으면 6,900 벌었습니다. 또 문자로 원금 보장하고 이자를 4% 줍니다. 이게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이런 건 없는 거니까.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차단, 무조건 삭제, 보지도 마세요. 읽지도 마세요. 왜? 아니니까. 없는 거니까. 특히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주겠다. 이거 유사수신 행위예요. 하다 걸리면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를요. 광고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광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걸 퍼날르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게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대출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출은요.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상품이 있어요. 고위험은 이 금리가 높아요. 중위험은 중금리, 그 다음에 저금리. 여러분 대출이 있으시면요. 갚는 순서는 고금리 먼저, 그 다음에 중금리, 저금리 이렇게 갚고요. 소액 먼저 갚고요. 만기가 가까운 거 먼저 갚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대출을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적절한 대출 규모,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이제 좀 이따 또 나와요. 그걸 잘 지키셔야 된다. 은행은 40%인데 저는 20% 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대출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신용 등급이 좋아졌어. 그리고 소득도 많아졌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내 금리 낮춰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득 자료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심사해서 일주일 있다, 열흘 있다 연락이 와요. 손님 금리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신용대출 금리 8.5 쓰고 있는 거를 이거 요구하라고 그래서 했더니요. 3.5로 떨어졌어요. 대단하죠? 네. 그런 게 있다. 기억하시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 주택, 신용, 할부, 마이너스, 카드론 이 대출에 갚는 연간 원리금, 갚는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40%가 한도입니다. 자, 그러면 내 소득이 4천이에요. DSR은 40이면 1,600이에요. 나누기 12를 하면요. 한 달에 갚는 원리금이 133만 원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거꾸로 계산해 봤어요. 3억을 대출받아서 3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는 표를 해봤더니 이율이 3.6일 때 상환액이 133만 딱 떨어지네요. 이 사람은 DSR에 충족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충족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올해부터 DSR을 봅니다. 과도한 대출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20%를 권했어요. 다섯 번째, 신용관리. 이것도 되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용평가는요, 2개 기관이 합니다. 나이스라는 기관, 마이크레딧, 그 다음에 KCB, 올크레딧 이렇게 두 군데서 하는데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등급으로 했는데 이제는 점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1등급은요, 나이스에서는 900에서 1000점, KCB에서는 942점에서 1000점까지를 1등급이라고 합니다. 가장 신용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신용 점수를 올리셔야 되는데 올리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째,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절대 받는 순간에 팍팍 떨어집니다. 등급이. 두 번째,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지 마시고 성실히 납부하시고 고금리 대출은 먼저 갚으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먼저 갚으세요. 일찍 갚으세요. 조기 상환. 통신요금, 공공요금 연체하지 마세요. 카드요금 연체하지 마세요. 이런 것만 잘해도요. 신용 등급이 올라갑니다. 자, 신용 등급을 왜 올려야 돼요? 대출 이자율이 떨어져요.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많아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용관리 꼼꼼히 이거보다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신용 등급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하시기 바란다. 자, 여섯 번째 위험관리. 위험은 보험이라 그랬잖아요.
가정에 가족의 구성원이 다치거나 병드는 것을 가정에서는 위험관리, 보험관리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보험을 점검해서 보험회사에다가 내지 않아야 되는 돈을 헌금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헌금을 하시든지 구제를 하시든지 소고기를 사서 드시든지. 자, 왜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잘못 들까요? 보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장도 많이 받는다. 꼭 그렇지 않아요. 많이 내는데도 보장 많이 못 받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낸 보험료는 죄다 돌려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멸형도 있고요. 자, 내가 낸 보험료 못 돌려받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70%, 6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저축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 가입해놓고 예를 들면 종신보험, CI보험 같은 거 빨리 점검하세요. 자, 그러면 올바른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이 뭐냐? 첫째, 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 내지 9% 요 안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가족 전체의 소득을 봐서.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멸형을 가능한 소멸형으로, 그 다음에 비갱신형으로. 보장의 기간은 9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길게. 보장의 범위는 중요한 부분을 빼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빠뜨린 게 많아요. 내가 시간 없어서 지금 다 얘기 못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장의 크기는 적절해야 돼요. 가족력을 고려하셔서요. 가족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 암 보장 금액이 한 4, 5천으로 올라가야 되고 없다 그러면 1, 2천 내려와 오면 돼요. 이 크기가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건강할 때 하루라도 빨리빨리 드셔라. 7번째, 절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금융권에다 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고 이자의 세금 15.4% 이자소득세를 떼는데 그거를 적게 띄거나 하나도 안 띄는 거를 절세라 그랬죠. 절세와 연금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절세 상품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게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하면 비과세예요. 근데 이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대요. 자,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절세 상품,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는 세액공제 연금보험, 비과세 저축보험, 이렇게 세 가지인데, 두 번째, 세액공제는요, 연금, 대부분 세액공제 연금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연금 펀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 보험은요, 2달을 안 되면 자동 해약이 돼요. 그쵸? 그리고, 이 연금보험은요, 수익률이 낮아요. 한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펀드로 전환하면 자유납입식이 돼서 넣었다, 안 넣었다, 넣었다, 안 넣었다 해도 되고, 연말에 1년치 한꺼번에 내도 돼요. 해약이 안 돼요. 두 번째, 펀드로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요, 연금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성을 고려해서 전환하라. 그게 그 얘기고요. 마지막 비과세 상품은 아까 얘기했죠.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유지하시거나 가입을 하셔라. 여러분이 만약에 연금을 탈 때 달러와 원화가 있다면 뭐로 타시겠어요? 다들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더라고요. 그냥 달러가 좋대요. 기축통화니까. 그렇죠?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통용이 되니까.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요, 달러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주는, 커버해주는 좋은 기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달러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달러 연금이 나왔어요. 그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달러로 연금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달러 연금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목받는 비과세 달러 연금이 있다. 자,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총정리, 크리스찬 가정경제관리 원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양도 서약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쭉 써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어디 가서 이걸 쓰면서요, 펑펑 울었습니다. 왜? 저는 집도 차도 예금도 적금도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움직이는 명품족이라고. 이걸 쓰면서 하나님께 다 양도하고 나니까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 보기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걸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마음대로 안 씁니다. 이거 쓰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내려놓으세요. 제가 내려놓으라는 거 세 가지 얘기했죠. 여러분의 진로, 미래, 커리어 문제, 집 문제, 자녀 문제. 매월 예상결산 가계부. 앱 까셨어요? 제발 좀 까세요. 깔고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청지기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재정 상담을 통해서 일생의 재정의 계획을 제발 세우세요. 이 재정 계획 제일 잘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요셉 얘기했잖아요. 7년 풍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 버는 직장 생활. 흉년이 은퇴 생활. 은퇴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일생의 목표를 세우세요. 목돈 들어가는 목표. 자동차 구입,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녀 학자금 세우면, 두 번째, 남은 달성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모든 금융상품은요, 만들어질 때 3년, 5년, 10년, 20년, 25년짜리 상품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청지기 재정 관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상담하신 분들은 이런 도움을 받고 계세요. 네. 이제라도 안 하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적 재정 관리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라. 성경적 재정 관리를 잘 하시면요,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샬롬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셨어요. 뭐가? 샬롬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샬롬을 구합니다. 평안을, 돈, 명예, 지식, 권세.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구하잖아요. 하늘에다가.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풍부에도 처해봤고 빈곤에도 처해봤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 샬롬을 여러분들이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저 얘기했어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공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얘기, 대사가 길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사가 긴 놈이 주인공이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요, 놀랍게도 칭찬이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려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나와요. 야,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했냐 그랬더니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그 원금 손해볼까 봐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 야, 이놈아, 너는 막 네이버 검색도 안 하냐? 막 검색하면 말이야, 이자 많이 주는 은행 있잖아. 거기다가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융 문맹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됩니다. 이 다음에 처참한 결과가 있는 거 아시죠? 이 한 달란트를 뺏깁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는요,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 곱하기 1년치. 요즘에 하루 노가다가 10만 원 더 해요. 10만 원이면요, 3억 6천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 뺏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과정에 오신 거 정말 잘 오신 거고요. 아무튼
이 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신 거 너무너무 잘하신 거고, 조금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는 관리하란 얘기예요. 돈 관리 꼼꼼히 철저히 잘해라. 대강 사지 마시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십시오. 아끼고 아껴서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저축하시고, 그렇게 모은 돈을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나눠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성경적 재정관리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법니다. 많이 법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법니다. 지금도 저 돈 많이 벌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진짜 아끼고 아낍니다. 안 씁니다. 그걸 모읍니다. 불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들을 딸에게 그랬습니다. 이 집과 재산은 너희들 한 푼도 안 준다. 다 쓰고 갈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죽을 때 남은 돈이 있으면 내가 어디다 기부하고 간다.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저는요, 선교사님들에게 밥을 대접해드리는 밥사역을 합니다. 최근에도 한 3번, 4번 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적어도 3, 40만 원에서 6, 70만 원씩 나옵니다. 오이도에 가서 그 해산물하고 꽃게를 사드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고 가셔야 됩니다. 막 움켜쥐고 있으면 내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앱을 여셔서 또 역시 찍고 웹 주소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설문지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설문지 쭉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이 여러분에게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해서 연락을 드려서 전화로나 줌으로 상담해 드리거나 필요하면 만나서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점검해 드리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지, 재정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관리인 청직입니다. 잘 관리하고 잘 불리고 잘 써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금융 문맹 탈출, 우리 리뉴젠 경제학교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